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선까진 25일, 대선 후보 등록 마감까진 겨우 이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직전 여당이자 원내 제2당인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갈등을 해결할 실마리를 전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 김문수 후보가 나타나자 자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의원들의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김 후보가 후보 자리를 지켜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걸로 보였는데 조금 전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일화를 강행할 조건이 마련돼 더 큰 파열음이 날 걸로 보입니다. 바로 남부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죠. 자, 김영민 기자,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 그리고 김문수 후보 측과 지지자 등은 단일화를 위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지 못하게 막아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요.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모두 기각한 이유는 뭐라고 법원이 설명했습니까? 네, 법원은 정당의 후보 선출에 대한 자율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국민의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정당 내부 질서는 지나친 관여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그에 대한 관여는 신중해야 한다라는 이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정당의 세세한 결정까지 법원이 모두 관여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법원은 김 후보가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약속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경선 TV 토론에서 한덕수 예비 후보의 단일화는 경선을 통해 후보 선출을 한 직후여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김 후보가 밝혔던 점을 꼬집기도 했습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는 어제 김문수 후보에게 경선 과정에서 22번의 단일화 과정을 이야기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런 논리가 받아들여진 걸로 보입니다. 법원은 가처분을 받아들이려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어야 하는데 김 후보가 이런 상황들을 모두 예상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오늘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냐가 사실 변수였는데 이로써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단일화 절차를 강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재판부는 단일화를 위한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 개최도 정당의 정치적 의사결정에 관한 것으로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단일화 여론조사를 통해 최종 후보자를 지명하는 안건이 반드시 김 후보를 떨어뜨리고 한덕수 예비 후보로 교체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더 나아가 재판부는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더 많은 지지율을 확보했다, 이렇게도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후보로 선출된 자신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 이런 주장도 해왔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김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쥐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적으로 보장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단일화는 김 후보 자체가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단일화 절차나 시점 등에 대한 당무 우선권을 무조건 보장하는 건 공정성에 어긋날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사실상 법원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손을 들어준 걸로 보이는데 지도부는 계획했던 단일화 절차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남부지방법원에서 JTBC 김영일입니다. 이렇게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은 곧바로 단일화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당장 곧 있으면 김문수, 한덕수 후보를 놓고 진행한 선호도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이 결과를 받아들자마자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이 미리 소집해둔 전국위원회나 전당대회를 그대로 여는 게 가능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최종 후보자 지명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는 방식으로 후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에 앞서 어제 오후부터 시작해 오늘 오후 4시까지 진행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 결과가 오늘 저녁 중에 나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순 없지만 지도부는 이 결과를 기반으로 후보 교체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당장 잠시 뒤인 밤 8시 의원총회를 소집해둔 상황입니다. 만약에 오늘 의총이라든지 오늘 비대위에서 그런 의견들이 모여지게 된다면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중앙선관위가 결과 공표를 할 수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린 만큼 김 후보의 거센 반발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후보 측은 이미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의 정당성을 지적하는 한편 법적, 정치적 응징까지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어떤 근거도 없는 그 당내 그 변란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법적, 정치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더욱이 김 후보는 앞서 국민의힘 후보가 교체되더라도 선관위 후보 등록을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가 서로를 비난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의원들이 자당 대선 후보를 향해 소리를 지르고 나가려는 김 후보를 온몸으로 막아서며 의 총장이 아수라장이 됐는데 그 장면 최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환한 미소로 마중 나온 지도부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꽃다발 전달식까지 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된 의원총회. 권성동 원내대표는 단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후보에게 사과까지 했지만 제가 후보님께 다소 과격한 발언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 이 자리를 통해 후보님께 신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김문수 후보의 직격 발언에 분위기는 삽시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연휴 중에 저를 뽑고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12시까지 단일화를 해라. 이게 과연 우리 국민의힘에서 책임 있는 당직자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느냐. 반헌법적 행위라며 지도부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을 꺼냈습니다. 이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 당규 위반이며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십시오. 김 후보의 발언을 듣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불쾌해하며 퇴장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라면 그리고 더 큰 지도자가 되려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버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김 후보도 뒤이어 자리를 뜨자 의 총장은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의 총장을 떠나는 김 후보를 온몸으로 막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실상 대선 완주 의지를 내비친 김 후보의 모습에 지도부의 단일화 고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확정 직전 민주당과 접전 양상까지 지지율을 끌어올렸지만 오히려 후보가 확정된 뒤 단일화 국면에선 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저희 JTBC는 이번 대선을 위해 들쑥날쑥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여주는 메타제이 시스템을 가동 중인데 저희만의 메타제이로 현재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 짚어드리겠습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네, 시간이 이렇게 빠릅니다. 대선까지 25일 비슷비슷한 여론조사가 쏟아지는데 이거 조사마다 수치가 다르고 또 혼란스러울 때 있으시죠? 저희 메타제이가 국내 주요 여론조사들을 추려서 통계학 전문가들과 함께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름하여 메타제이, JTBC의 제이겠죠. 자, 조사에 따라서 발생하는 편향도 제거한 여러분을 위한 맞춤 서비스입니다. 자, 먼저 이 메타제이가 분석한 정당 지지율 추이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 지지율은요, 4월 중하순부터 이렇게 좀 오르더니 대선 후보 확정 이틀 전인 지난 5월 1일입니다. 이때는 보시면 민주당과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초접전까지 이렇게 따라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좋은 분위기였죠. 그런데 지난 3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된 후에 당 지지율 상승세가 다시 꺾이고 민주당과의 차이가 이렇게 10%포인트 정도로 벌어집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지지율을 10%포인트 이상 앞서게 되는 상황이 또 이어진 거죠. 바로 이때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 사이에 신경전이 본격화했을 때입니다. 당 대선 후보가 뽑혔는데 컨벤션 효과는커녕 당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망감이요, 중도층에서 특히 잘 나타납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이 나 중도다 이렇게 답한 응답자만 저희가 뽑아서 다시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국민의힘 후보 선출 하루 전날, 그러니까 5월 2일에는 중도층에서 민주당 지지율과 오차범위 내에서 초접전 양상까지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숫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후보 확정 이후에 다시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20%포인트가량 뒤처지는 걸로 나옵니다. 이렇게 벌어졌네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함께 지켜보시죠. 자, 메타제이로 후보자 지지율 변화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그리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이렇게 3자 대결 상황을 가정한 그래프입니다. 역시 국민의힘 후보 확정 이전과 이후에 변화가 보입니다. 김문수 후보 지지율이요, 4월 말까지는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는데 후보 확정 직후에는 보시는 것 끝에 좀 주춤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이번에 제일 가까운 이 그래프, 이재명, 한덕수, 그리고 이준석 이렇게 3자 대결을 붙여보면요. 한덕수 후보는 아직 데이터가, 이 회색 그래프입니다.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데 국민의힘 후보 확정 후 지지율 변화가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이 조금 전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고 또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곧 소집되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국민의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론이 어떻게 변할지 www.metaj.com에서 쉽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JTBC 이가혁입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당의 요청이 없어 대선 후보로서 경호조차 전혀 못 받고 있다고 황당해했는데 내일에서야 본격적인 경호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한덕수 예비후보가 일찌감치 자택 경호까지 받고 있던 것과는 대조적이란 말이 나옵니다. 김일환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양옆으로 경호 인력이 바짝 붙습니다. 빠르게. 경호 인력 뒤쪽으로는 지역 경찰들도 띠를 만들어 안전 관리에 나섭니다. 이 후보가 받고 있는 경찰의 경호 수준은 국무총리에 준하는 을호 경호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가 정해지자 밀착 경호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우 당에 별도 요청이 없어 오늘 오전만 해도 경찰이 전담 경호팀을 배정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도 김 후보의 자택 주변에는 경호 인력 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늦은 오후 국민의힘에서 경찰에 경호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반면 사실상 자연인 신분인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의 경우 24시간 경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을 통해 선출되고도 당의 요청이 없어 오늘까지 별다른 경호도 받지 못한 반면 일반인 신분인 한덕수 예비 후보에 대해선 자택 경비까지 이뤄진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덕수 후보 자택 경비는 범죄 첩보에 따른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지만 경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후보에 대해선 밀착 경호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김일환입니다. 조금 전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국민의힘은 단일화 강행에 바로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지 국민의힘 취재하는 김필준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죠. 자, 김 기자, 일단 오늘 법원 결정은 국민의힘 지도부 손을 들어줬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먼저 쟁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선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규정한 당원 74조를 두고 김문수 후보와 당 지도부의 해석이 달랐습니다. 네, 선거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 전반에 대한 모든 권한이라고 한 부분입니다. 네. 김 후보는 모든 권한에 당 지도부는 필요한 범위에 이렇게 방점을 찍으면서 전당대회 개최 권한이 서로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은 당원 74조 2항이었습니다. 상당한 사유가 있으면 당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당 지도부는 11일 전국위원회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이때 김 후보가 지속적으로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도 불구하고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에 응하지 않아 교체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반면 김 후보 측은 이미 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는데 당 밖에 다른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는 게 교체 사유가 될 수 없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법원이 전당대회와 전국위원회 중지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당 지도부의 손을 들어주게 된 겁니다. 또 김문수 후보가 당의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이건 역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당이 김 후보가 후보 자격이 없다고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밝혔습니다.
일단 그 선호도 조사 결과가 이제 곧 있으면 나오고 또 지금 의원총회도 개최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전당대회가 바로 내일 열리는 거죠? 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거쳐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한덕수 후보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다만 당 지도부가 어제 오늘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구체적으로는 공표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정당이 실시한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공표나 보도가 금지된다는 법조항을 들어서 네. 공표해선 안 된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양수 선관위원장은 공표는 못해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공표도 못하는 단일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각 결정 나온 이후에 뭐 김문수 후보 쪽이나 한덕수 후보 쪽에서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일단 한덕수 후보 측은 차분히 기다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김문수 후보 측은 오히려 법원이 김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줬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법원의 결정에 따라 혼란은 수습이 되지만 앙금은 아직 남아있을 수 있는 모양인데요. 오늘도 두 후보는 모두 서로를 탓하는 말을 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갑시다. 감사합니다. 11일까지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일화는 그냥 관련되는 사람들 둘, 셋, 넷, 다섯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엄중한 명령이고 따라서 이렇게 주말 동안 있을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뭐 국민의힘 지도부가 계속해서 11일을 마지노선으로 못 박아온 만큼 그 전에는 결론이 나오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일과 모레 있을 전당대회나 전국위원회를 통해서 후보가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근데 앞서서도 좀 지적을 했지만 이런 식으로 단일화가 된다고 해서 어떤 컨벤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가 사실 당 안에서도 우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김 후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3일 이후 지난 6일간 국민의힘은 후보 단일화 이슈로 갈등만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경선 직후 컨벤션 효과는커녕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서로 이전 투구하는 모습이 그나마 있던 컨벤션 효과도 마이너스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경선 때보다 더 큰 상처만 남긴 단일화 주간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짚어보죠. 김필중 기자였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험지로 꼽히는 대구 경북 지역을 찾았는데 이 자리에서 사법부를 겨냥한 발언을 내놨습니다. 사법부를 믿지만 총구가 우리를 향한다면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사법부를 믿는다고 했습니다. 검찰로부터 핍박을 당했지만 저는 사법부를 최종적으로 믿었고 지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믿을 수는 없다고도 했습니다.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서 난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쳐야죠.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둘러싼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소집된 것에 대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 평가했습니다. 오늘의 첫 방문지인 경주에선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은 당연한 일이라 했습니다. 주인을 배반하고 주인에게 위해를 가하고 주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면 그거는 혼내서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축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로 꼽히는 영남이지만 이번엔 자신을 지지해달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곳 7곡에서 계획에 없던 다부동 전적기념관 일정을 추가해 구국용사 충원비 앞에서 참배했습니다. 이후엔 김천을 거쳐 성주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 동상이 있는 다부동 전적기념관을 방문한 이유에 대해선 공가를 함께 봐야 한다 했습니다. 한 목숨을 바쳐서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전투에 참여했고 그리고 산화에 갔는데 기억하고 기려야죠. 다부동 전투는 한국 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전투로 꼽힙니다. 이 후보는 내일은 경남을 찾아 진주에서 김장하 선생을 만납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의 외교 분야 참모인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 핵심 인사와 만났습니다. 특정 후보 측 인사가 대선을 앞둔 시점에 미국 고위 당국자와 만난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외교안보 보좌관은 백악관에 이재명 후보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께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니까 한미일 협력은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김 전 차장이 만난 이반 카나파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선임 보좌관은 트럼프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당국자로 아직 집권하지 않은 대선 후보 측의 관계자와 만난 건 이례적입니다. 김 전 차장은 면담에서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이 후보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 한미일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윤석열 정권이 강조했던 한미일 협력 기조를 흔드는 것 아니냐는 미국 내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됩니다. 또 관세 협상 관련해서는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7월보다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자동차 부품 관세 등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백악관의 공식 입장이 담긴 면담이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민주당의 집권 이유를 대비한 행보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판결을 놓고 법원 내부에서도 후폭풍이 거셉니다. 판사들 사이에서 이 문제로 전국 법관 대표 회의를 소집할지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 결국 오는 26일 임시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 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 법관회의는 전국 65곳 법원에 3천여 명 판사를 대표하는 126명으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그동안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 등 법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현직 법관들을 대표한다는 점에서 회의 뒤에 나온 공식 입장은 무게감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회의에선 구체적으로 두 가지 안건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상고심을 진행해 불거진 정치적 중립성 위배 논란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탄핵을 둘러싼 정치권의 사법부 침해 논란입니다. 회의 일정은 잡혔지만 전국 법관회의는 투표로 이같이 결정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습니다. 회의는 구성원의 5분의 1, 즉 26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도록 돼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간은 당초 어제까지였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한 차례 연장했고 찬성 26명, 반대 70명으로 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결 정족수는 채웠지만 개최에 반대하는 의견이 3배 가까이 됐던 겁니다. 이 때문에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 안건 의결로 이어지긴 어려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허위사실 공표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개정되면 이재명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예비후보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혜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선거 캠프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관여하고 있던 의혹이 일자 관련 조직인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습니다. 참, 그분이 무속인 맞습니까? 제가 우리 당 관계자한테 그분 소개받아서 인사를 한 적이 있는데 스님으로 저는 알고 있고. 하지만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팔을 붙잡는 영상 등이 공개되며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윤 전 대통령의 과거 해명이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최근 전 씨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 씨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의심할 만한 정황은 계속 나왔습니다. 전 씨가 검찰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인정한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행위에 대한 거짓말을 처벌하지 않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할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인사만 한 사이라는 취지로 친분을 부인한 것이 후보자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발언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손해만 봤다던 윤 전 대통령 해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검찰은 해당 발언이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덕수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배우자 무속 논란에 대한 한 후보의 해명 역시 아내의 행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란 주장입니다. 없어질 죄목으로 고발을 한 것 아니냐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은 아직 분명히 현행법으로 남아있는 내용이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 결국 이재명 후보의 재판뿐 아닌 다른 고발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하는 장면이 다음 주 월요일 처음 공개됩니다. 법원이 이렇게 방침을 바꾼 데는 최근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롭게 외출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혜리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과 내란 형사재판 과정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포토라인에 서지 않았습니다. 경호처가 경호상 이유를 대면서 법원에 출석할 때 동선이 노출되지 않는 지하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지난 2차례 공판 기일에선 이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다음 주 월요일 열리는 3번째 기일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방침을 바꾼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자택으로 복귀한 지 사흘 만에 상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이 저희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수행하던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가디건 차림으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산책하거나 경호원들과 함께 자택 주변 공원과 산책로를 다니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이를 두고 경호상 문제가 없는데 일반 피고인들과 달리 법원 지하주차장을 계속 이용하도록 허용해주는 것이 맞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7일 법원 내부망엔 계엄령을 선포한 전직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게 제대로 된 재판의 모습이냐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상 출입문 통과를 결정한 법원은 포토라인 설치는 언론의 자율에 맡긴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취재진은 포토라인을 만든 뒤 윤 전 대통령에게 근접해 질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JTBC 김혜리입니다. 법원 폭동 가담자들이 촬영 영상까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이들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자 재판부가 나서서 질책하기도 했습니다. 임예은 기자입니다. 재판에 넘겨진 서부지법 폭동 가담자 중 일부는 혐의를 인정해왔습니다. 피고인 남모 씨는 폭동 당일 법원 경내로 들어가 외벽 타일을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법원에 분노한 상태였다면서도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랬던 피고인이 갑작스레 입장을 바꿨습니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단체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부인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겁니다. 재판부는 즉각 피고인 방어권이 보장되지만 권리 남용도 있다며 방어권 남용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변호인단을 향해서도 법리적으로 다투면 되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60명 넘게 무더기로 기소된 서부지법 폭동 재판은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변호인단이 증거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지적했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재판이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증거 능력과 관련해 재판부가 낮은 기준을 갖고 있다며 판단 수준을 대법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검찰과 재판부는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오늘 취재진 폭행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겐 징역 2년을,
법원 기물 손상 혐의 등을 받는 피고인에겐 징역 3년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오늘 새벽 새 교황이 선출됐습니다. 레오 14세 사상천 미국인 출신으로 4번이나 한국을 찾았을 정도로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먼저 백민경 기자입니다. 굴뚝은 4번의 투표 끝에 교황 선출을 뜻하는 흰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La pace sia con tutti voi. 이례적인 첫 미국인 교황, 로버트 프랜시스 프레보스트 추기경의 이력에 신도들은 환호합니다. Certainly, I hope he's able to pull the whole world together. Something that we haven't done so well recently as Americans. 시카고 태생인 프레보스트는 이탈리아계 아버지, 스페인계 어머니에게서 태어났습니다. 20년 넘게 페루 빈민가, 정글, 산악지대를 가리지 않고 변방에서 신도들을 이끌어 페루의 프란치스코로 불렸습니다. 공동체와 대화를 중시하는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의 출신 첫 교황이기도 합니다. 영어와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에 능통한 글로벌리스트로도 불립니다. 선출 직후에도 모국어인 영어 대신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로 첫 인사를 건넸습니다. Conserviamo nei nostri orecchi quella voce debole ma sempre coraggiosa di Papa Francesco. 프란치스코 교황의 측근으로 주교 후보자 투표단에 여성을 포함하는 개혁을 주도했고 환경과 빈곤, 이주민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중도 성향으로 최근 진보와 전통의 갈등이 깊은 교계를 통합할 인물로도 여겨집니다. 너무 화려하다는 이유로 프란치스코 교황은 거절했던 교황의 전통 복장, 진홍색 모제타를 골랐는데 AP는 전통으로의 회귀를 어느 정도 암시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교황명은 강인함, 용기를 의미하는 레오 14세. 19세기 말 노동권과 사회정의를 강조한 레오 13세의 뜻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교황청 브루니 대변인은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일하고 살아가는지 교회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레오 14세는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총장 시절 4번이나 방한했을 정도로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굉장히 소탈하시고 그런 권위적인 면이 없으시고 불고기, 잡채 이런 것들 좋아하시고 잘 드셨다고. 오는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때 참석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2년 뒤 한국을 찾는다면 교황의 역대 4번째 방한이 될 수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사상 첫 미국인 교황이 선출되며 미국 같은 초강대국에 종교 권력까지 넘기지 않는다는 암묵적 금기를 깼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레오 14세는 평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해온 걸로도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교황 선출을 축하하는 종소리가 울립니다. 시카고는 교황 레오 14세의 고향입니다. 사상 첫 미국인 교황이 선출되자 미국의 가톨릭 신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I never expected them to elect an American pope in my lifetime. So that was very shocking news to me. 트럼프 대통령도 실시간으로 소식을 전하며 첫 미국인 교황이 선출된 것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의 영광이라며 교황을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적었습니다. 세계 가톨릭계엔 오래된 암묵적 금기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정치 외교적 영향력이 막대한 만큼 미국인 교황을 선출해 종교 권력까지 넘겨선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주요 도박 사이트에서도 이탈리아 출신을 유력하게 거론하면서 미국 출신인 레오 14세는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가톨릭계는 예상을 뛰어넘은 결과에 의미 있는 진전이란 평가를 내놨습니다. We haven't just been shunned in terms of, oh well, the U.S. is very powerful and so forth, that's enough. 레오 14세는 미국에서 태어났지만 페루 빈민가에서 주로 활동하면서 미국색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게 암묵적 금기를 깬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 등에 반대하는 글이나 기사를 공유하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것도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최측근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가 한 달 전 인터뷰에서 레오 14세를 차기 교황으로 예측한 것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배넌은 레오 14세 선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악의 선택이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선포한 뒤 처음으로 영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며 그동안 종잡을 수 없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상 방향이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영국이 미국산 농축산물의 시장을 개방하는 대신 미국은 일부 관세를 낮춰주는 식이었는데 우리로서는 기존 25%였던 자동차 관세를 10%로 낮춰준 걸 주목할 만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나윤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영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Today's agreement with the UK is the first in a series of agreements on trade that my administration has been negotiating over the past 4 weeks. 미국 정부는 영국산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연간 10만 대에 한해 기존 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도 폐지됩니다. We've agreed the basis of a historic economic prosperity deal. And that is a deal that will protect British businesses and save thousands of jobs in Britain. 대신 영국은 소고기와 농산물, 기계류 등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10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 규모의 미국 보잉사 항공기 구매도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영국과 합의안은 만들어냈지만 10% 기본 관세는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추가로 이어질 세부 협상을 위해 압박 카드를 남겨뒀다는 분석입니다. 이번 타결은 한미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의 피해가 심각한 미국이 우리나라에도 미국산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와 통관 간소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우리도 영국처럼 자동차나 철강 등의 분야에서 관세 인하를 얻어낼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JTBC 강나윤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금 전 열린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열병식에 참석한 북한 대표단과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을 군대가 가득 메웠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나란히 앉아 전승절 기념 열병식을 지켜봅니다. 러시아는 매년 5월 9일을 승전기념일로 기리고 있는데 올해는 80주년을 맞아 어느 때보다 성대하게 열병식을 진행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어제 회담 후 양국 관계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습니다. 공동 성명에서는 비핵화는 뺀 채 대북 제재 중단을 촉구하면서 북중러 연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승절 열병식엔 시 주석을 비롯해 27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러시아 주재 신홍철 북한 대사가 참석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군 대표단과 만나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 러시아 대사관을 방문해 전승절 80주년을 축하하는 연설을 하며 북러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느슨한 형태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 쪽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졌다. 3자가 느슨한 형태의 반미 전선을 형성하는 부분은 일정 부분 가셔야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러시아는 열병식에 한국도 초청했지만 우리나라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고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이 가속화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걸로 전해집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한낮에도 쌀쌀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제주에선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항공기가 무더기로 결항되거나 지연됐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희령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눈에 보일 정도로 굵은 빗줄기가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거센 바람에 나무도 쓰러질 듯 흔들립니다. 오늘 새벽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라산엔 최대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입산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산지가 아닌 곳도 많게는 170mm가 넘게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항공편과 여객편도 속속 결항됐습니다. 비행기는 결항돼가지고 지금 조치를 해준다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그 강주에 행사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지금 대기하라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문자로 결항이 떠가지고 좀 황당하네요. 안 좋으니까 우리가 타도 괜찮은지 그것도 걱정돼요. 나무가 쓰러지고
하천의 물이 빠르게 불어나 사람이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제주와 남부지방에 내리던 비는 오늘 저녁부터 점차 그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중부 내륙 등 일부 지역엔 내일 밤까지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런 탓에 내일 낮 기온은 평년보다 4에서 5도가량 낮아질 걸로 보입니다. 저기압이 끌어내린 찬 공기의 영향으로 11일까지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으나 다음 주 초부터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은 점차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도 10도 이상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정부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한 이후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래가 줄었는데도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히려 더 뛰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정아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한강변 전용 면적 198.4제곱미터가 105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최근엔 호가가 최고 130억 원까지 뛰었는데도 사려는 문의가 줄을 잇습니다.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에는 여기만큼 좋은 곳이 없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최상급지를 그다음에 최상급 단지를 찍어준 셈이 됐고요.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이후 지난달 이 지역 아파트 거래량은 전달보다 90% 줄었습니다. 하지만 토허제 재지정 이후 성사된 거래 10건 중 4건이 신고가였습니다. 그중 절반이 강남구에서 나왔고 송파구와 용산구에선 재건축 단지 위주로 신고가 거래가 쏟아졌습니다. 거래는 줄었지만 집값은 오히려 뛴 건데 대선 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거란 우려도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는 수요를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불리한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강남 주요 지역 관심 지역은 그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거든요.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오름세는 다른 지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토허제 추가 지정 가능성을 언급한 마포, 강동 등에서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거래는 좋지만 금액은 조금씩 오르고 계속 오르고 있어요. 한두 달 사이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 풍선 요건이 뭐니 이런 것처럼. 이러자 매물을 회수하는 집주인도 많아졌습니다. 상승되다 보니까 매도자들이 이제 매물 철회를 하신다던가 반납을 하신다던가. 정책 불확실성이 일부 지역에 대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가운데 상급지 수요는 여전해 집값 오름세는 당분간 지속될 거로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대학들이 수업을 거부한 의대생 8,300여 명에 대해서 유급 처리를 결정했습니다. 의대생들은 정부 관계자들을 고발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전국 의대 재학생 3명 중 1명만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복귀했습니다. 8,300여 명은 유급이 확정됐고 46명은 재적입니다. 나머지는 경고를 받거나 한 개 과목만 수강했습니다. 이번에 유급된 24, 25학번과 내년도 신입생 26학번이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이 현실화돼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게 됐습니다. 이제 복귀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돌아오면 정말 3배의 학생을 교육하는 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에 복귀하지 않은 의대생들은 차기 정부가 구제책을 내놓을 걸 기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의대생협회는 강경하게 투쟁하며 교육부 관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재적시키지 않으면 대학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명백한 강요이자 직권 남용이며 하지만 교육부는 원칙을 지키고 복귀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복지부는 복귀를 희망하는 사직 전공의에 유화책을 내놨습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시작하는데 5월에도 허용할 걸 검토하겠다고 한 겁니다. 최근 일부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길을 열어달라고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현재 복귀 전공의는 12%에 불과한데 얼마나 더 돌아올지 미지수입니다. 의정 갈등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 신규 의사 배출이 어렵습니다. 대선을 25일 앞뒀지만 주요 후보들은 실타래처럼 얽힌 의정 갈등 사태를 어떻게 풀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의사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동료를 비방한 의사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료 의사들을 괴롭힌 사례들이 많은데 대부분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충북에 거주하는 의사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병원에서 의사 커뮤니티에 접속해 글을 올렸습니다. 서울 한 대학병원 B 교수가 의사 커뮤니티의 아이디를 기자에게 돈을 받고 팔았다고 비난했습니다. 사흘 뒤엔 B 교수의 어머니를 언급하며 비방글을 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B 교수의 사진, 연락처 등이 담긴 글들은 다른 의사 커뮤니티에도 유포됐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의사와 의대생들이 저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24시간 이상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걸려왔었고, 경찰은 A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 교수와 일면식이 없는데도 교수와 전공의 갈등에 화가 나 허위로 글을 작성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의사사회 내에서 매장하겠다는 그런 사회적 살인을 공언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도 법원은 A씨의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B 교수가 신고한 100여 건 중 대다수 글의 작성자는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의사 커뮤니티 운영진이 보안을 이유로 수사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의사 커뮤니티는 공지사항에 욕설, 상호 비방 등 모든 것에 제약이 없다며 익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고소는 무효라고 적었습니다. 실제 지난해 9월 경찰이 이 커뮤니티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는데 피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가 불법 유포되는 등 393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해 55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실제 처벌이 이뤄진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돌아온 비하인드 뉴스, 오늘도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바로 볼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남은 건 주인 없는 꽃다발. 자, 국민의힘 의원총회 김문수 후보가 참석했지만 20여 분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네. 자, 사실상 이번 단일화 논란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결정적인 장면들을 좀 몇 개 가져와 봤습니다. 자, 먼저 권영세, 권성동 두 쌍권이죠. 네. 당 지도부의 오랜 기다림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그 참석이 늦어져서 의총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자, 결국 도착 소식이 들리자 이 두 사람은 국회 본청의 로텐더홀 계단 밑에까지 내려가서 약 10여 분 전부터 미리 대기를 했고요. 저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마중을 했습니다. 네. 그 앞서서 후보에 대한 예우가 없다, 이런 분석이 나왔는데 그것을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름 김 후보가 이제서야 의원총회 온다고 하니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인 거군요. 참고로 원래 후보로 선출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바로 의원총회를 열어서 환영식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당선된 당일날부터 당 지도부가 단일화를 압박했다, 이렇게 밝혔죠. 자, 이 때문에 의원총회 참석을 주저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결국 참석은 했지만 자, 그다음에 보시면 뒤늦게 그래서 꽃다발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크게 환영을 받았죠. 자, 참고로 또 어제 김문수 알량한 후보 자리 지키냐 정말 한심하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던 권성동 원내대표도 하루 만에 이 발언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자, 김문수 후보에게 극찬을 했는데 그 극찬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살아온 삶의 궤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이재명 같은 구설수는 단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청년 결백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띄워서 달래기 해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 당 지도부나 친윤석열계 의원들은 김문수 후보가 오늘 좀 단일화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길 기대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신동욱 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 측으로부터 의총 전에 단일화에 합의할 것이다, 이렇게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다 알다시피 김문수 후보가 당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그 의원총회 분위기가 급변했죠.
자, 그런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마지막으로 저 박수 소리입니다. 자, 김문수 후보의 발언이 끝난 뒤에 나왔던 박수 소리와 그 뒤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실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뒤에 나온 박수 소리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다른데 자, 시청자 여러분도 직접 들어보시죠. 제가 승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소리 차이가 좀 있죠. 네, 오늘 보니까 의원들이 자당 후보한테 소리 지르고 이런 장면까지 연출이 되던데 지난번 한동훈 전 대표 때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종종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 이슈도 볼까요? 자, 두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다시 돌아온 모두까기. 자, 지금 정계 은퇴를 발표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정치권에서 계속 소환이 되고 있는데 네. 자, 오늘도 김문수 캠프 측에서는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이렇게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이 그보다 앞서서 자신의 SNS에 상당히 당내 지금 단일화 상황에 대해서 거침없는 비난을 퍼부었는데요. 자, 3년 전에 두 사람이 윤석열을 데리고 올 때부터 당에 망조가 들었는데 또다시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 네. 자, 윤 전 대통령과 두 사람은 천벌받을 거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어쨌든 두 사람은 누굴까요? 자, 공식적으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저 두 사람이 사실상 지도부를 가리키는 게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쌍권이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실제로 권영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검찰 선배로서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윤 전 대통령이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던 그 시절 현역 의원 중에서는 가장 처음 만나고 처음 사진이 공개됐던 원조 윤핵관이죠. 홍준표 전 시장 탈당하고 정계 은퇴도 선언했지만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발언을 이어나가다는 입장인가요? 일단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저격을 했습니다. 자,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 50년 줄타기 관료 인생 허망하게 끝나는구나. 탐욕을 부리다 퇴장당하면 남은 건 추함뿐. 자, 네. 누구나가 누군가요? 다 지금 사실상 한덕수 후보를 가리킨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만 참고로 홍준표 전 시장은 예정대로 내일 미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물론 시차도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국민의힘 현안 등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은 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도 볼까요? 자, 세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자, 빨강 물들인 파랑. 자, 민주당 얘기인데요. 민주당이 오늘 발빠르게 홍보물 공개를 좀 했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저 밑에 민주당 고유색인 저 청색 계열 색깔 옆에 눈에 띄는 빨강색이 보입니다. 자, 민주당 측에서는 자신들의 고유색인 민주당색과 보수의 색깔인 빨강색을 합쳐서 국민통합 의미를 함께 담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은 계엄 사태 이후에 꾸준히 중도 보수까지 우리가 다 확장한다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예 빨간색까지 가져왔군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올 초였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민주당은 사실은 진보 정당이 아니라 원래 중도 보수 정당이다라고 해서 정체성 네. 논란도 나오기도 했었는데 후보가 선출된 이후에는 당 차원에서 중도 확장 전략을 쓰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있고요. 자, 다만 선거 때마다 유사한 색깔을 쓰는 것 이거는 처음은 아닙니다. 참고로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도요. 보시면은 윤석열 후보 측에서 국민의힘 색깔인 저 빨강색과 저 하늘색, 청색 계열을 좀 부분적으로 매치해서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색깔보다 중요한 것은 결국 정책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서울시가 세금 9억 원을 들여서 옛 서울역 주차장을 미술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3년 만에 이걸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찾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인데 이런 식으로 세금 낭비 지적을 받는 것들이 더 있습니다. 이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폐건물 가운데 회오리 모양 램프가 빛을 발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2022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역과 주차장 연결 통로에 세운 도킹 서울입니다. 오세훈 시장이 예산 약 8억 9,700만 원을 들여 추진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지 찾아가 봤습니다. 운영 종료 안내와 함께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들어가 보니 벽은 불에 그을렸고 전시품엔 녹이 슬었습니다. 이곳은 한창 운영 중일 때도 사람이 그리 많이 찾지는 않았습니다. 2년 3개월 동안 방문객은 모두 4만 4천여 명. 경복궁 평일 하루 관람객 수도 안 됩니다.
돌아오는 사람은 많은 것 같진 않았어요. 딱 봤을 때 뭔가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잘 안 들긴 해가지고. 이렇다 보니 올해 관리 용역 예산이 아예 끊겼고 수명이 다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르면 올해 안에 철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8억이나 들였는데 몇 년 안 됐고 또 홍보도 안 됐는데 바로 철거한다니까 동남비 아닌가 하는. 다른 공공미술 작품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서울 홍제천 지하도를 개조한 공간. 들어가자마자 물비린내가 훅 끼칩니다. 미디어 아트가 흘러나오지만 객석은 텅 비었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하다고. 안 가지죠. 여기 그냥 멀리 돌아서 빗을 쬐고 가지. 꼼꼼해갖고 못 간다니까 무서워서. 이곳도 조성에만 시 예산 9억 원이 들었습니다. 서울시는 공공미술 작품들의 품질 유지를 위해 주기적 관리 보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공공미술에 공공은 없고 혈세 낭비만 남았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유명 브랜드 옷을 80% 싸게 판다는 식의 가짜 쇼핑몰들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인폭이 지나치게 크다면 일단 의심해보는 게 좋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한 유명 브랜드 옷을 싸게 판다는 쇼핑몰입니다. 할인폭이 80%에 달하는 제품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이 사이트, 알고 보니 모두 가짜였습니다. 사이트 봤을 때 저는 도메인 주소도 VIP 카라트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공식 사이트인 줄 알고 구매를 했던 거였고요. 뭔가 판매 대행 사이트였으면 구매를 안 했을 것 같거든요. 언뜻 보면 도메인과 메인 화면 구성이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와 비슷해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결제를 했는데도 배송이 되지 않아 사이트에 안내된 이메일로 문의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페이지에 환불 버튼 이런 게 없고 그냥 주문 내용만 이렇게 딸랑 있고 그랬어요. 거기 이메일로도 연락을 한 것도 거기도 그냥 깜깜 무소식이고. 문제는 이런 쇼핑몰이 소셜미디어 광고를 통해 우후죽순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3, 4일 지나도 배송 관련해서 연락이 안 오길래 다시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사이트가 아예 사라졌더라고요. 지금까지 소비자원이 파악한 피해 사례는 모두 46건. 대부분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했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를 많이 이용하는 20대 비율이 거의 70%에 달했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지나친 할인폭을 내세운 사이트는 일단 의심해봐야 합니다. SNS를 통해서 구매 사이트를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사이트가 공식 사이트인지 반드시 한번 검색을 해보시고 구입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비자원은 지금까지 파악된 사기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소멸 위기에 몰린 전남 곡성군에 처음으로 정식 소아과가 문을 열었습니다. 병원 입장에선 사실 장사가 안 되는 곳인데 어떻게 소아과가 들어서게 된 건지 밀착 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곡성군에 사는 서아가 아빠 손을 잡고 씩씩하게 들어옵니다. 한번 보세요. 오, 잘했어. 소아과 전문의 양헌영 원장. 주로 광주에서 진료를 하지만 일주일에 2번 이곳에 옵니다. 지난해 여름 전까진 곡성에서 소아과 진료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곡성군 고향사랑기부제로 모인 돈으로 주 2회 출장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나마 숨통이 트였지만 아이들이 주 2회 딱 맞춰서 아플 리가 없죠. 토요일에 광주 병원을 올 수 있겠어요? 차라리? 이렇게 경과를 보려면 다음 주까지 기다리거나 양 원장이 있는 광주로 가야 합니다. 일주일에 2번만 문을 여는 출장진료소에 대한 아쉬움, 지난 2일부터 해소됐습니다. 이제 곡성에 사는 2,400여 명의 소아청소년들은 언제든 아프면 이 의료원을 찾아오면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2번째 모금 사업 덕분에 이제 곡성에서도 모든 평일에 소아과 진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윤준아, 우리 저번에 후후 했지? 술 빼셔봐. 후. 콧물
빼는 기계로 씩씩하게 치료도 받습니다. 그동안 민준이는 광주까지 소아과 원정을 다녔습니다. 소위 오픈런에 맞추려면 새벽같이 집을 나서야 했습니다. 40-50분 정도 걸려요. 근데 대기도 1시간, 2시간 기다려야 하고 보통 아빠가 오픈런 하라고 줄 서고 엄마가 진료 보러 가고 이런. 영유아 검진을 위해 이 의료원을 찾은 11개월 쌍둥이 아빠 김현수 씨는 진작에 생겼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말만 이렇게 인구 유치를 해야 된다 해놓고 소아과가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김 생겨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또 머니까 수업하다가 중간에 가서 수업도 제대로 못 듣고 가서 아쉬워요. 이제 가까운 곡성에 소아과가 생겨서 더 좋아요. 사상 첫 곡성군 상시진료 소아과 전문의가 된 최용준 씨. 곡성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지만 열악한 의료 상황을 다룬 언론 보도를 보고 먼저 보건소에 연락했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들을 잘 확보를 해서 진료를 해야지 애들에게 적절한 평가가 가능하고 적절한 진단이 가능하고 적절한 치료 계획이 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하고 싶은. 대기는 길고 진료는 짧은 대도시 소아과와 달리 이곳에선 단순 진료는 최소 10분, 건강검진은 30분 이상 진행됩니다. 환자 수가 많지 않다 보니 의사 입장에서도 더 차분하고 꼼꼼하게 아이 상태를 볼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 진료에서는 이런 시간들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진찰 빨리 하고 약을 빨리 주고 나가게 되는 거죠. 최 원장은 낯선 시골 동네에 오기까지 고민도 많았지만 막상 와보니 더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은 동네가 함께 키우는 거라고 하잖아요. 저도 동네 일원으로, 동네 삼촌으로, 동네 의사로서 아이를 함께 키워나가는데 같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고 싶다. 소아과를 선물하세요. 곡성군에서 이런 전문의가 상주하는 소아과를 만들기 위해 모금 활동에 내건 문구입니다. 이런 선물이 많아진다면 지방 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정희윤입니다. 단독 1위에 오른 한화가 지금은 26년 만에 10연승에 도전 중입니다. 오늘은 키움을 상대하는데요. 한 달 만에 꼴찌에서 1위가 되기까지 곡절도 정말 많이 겪었는데 양정진 기자가 그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한 달 전 이 장면이 한화를 최하위로 끌어내렸습니다. 노시환이 투아웃 주자 1-3루 상황에서 땅볼을 치고서 그대로 아웃됩니다. 잡기 쉬운 땅볼이라 당연히 아웃될 거라 판단했지만 3루수는 공을 잡다 한 번 놓친 뒤 1루로 뿌렸습니다. 노시환이 처음부터 열심히 달렸다면 결과는 바뀔 수 있었습니다. 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 장면을 산책주루라 비판했습니다. 노시환에겐 이게 자극이자 전환점이 됐습니다. 닷새 전 이 장면도 한화 입장에선 아팠습니다. 0대1로 뒤진 상황, 문현빈이 몸에 맞는 공으로 어렵게 기회를 잡았는데 포수 김태군의 이른바 노루 견제에 딱 걸렸습니다. 느긋하게 귀로하다 허무하게 아웃됐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다음 수비에서 문현빈을 교체하며 질책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문현빈은 다음 날 첫 타석부터 솔로 홈런을 치며 전날의 실수를 잊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경기를 마주하는 집중력이 달라졌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은 순간이 툭툭 튀어나올 때마다 빠르게 반전하며 위기를 기회로 돌려놓았습니다. 일할 때 타율로 부진에 시달렸던 황영묵 역시 대타로 나서 역전 홈런을 때려냈고 또 발로 한 베이스 더 가는 야구를 풀어내며 팀을 깨웠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화는 더 강해졌습니다. 네, 폭탄은 상백이 형에게 어차피 잘 해낼 거라고 믿기 때문에 폭탄이 아닌 좋은 기운이 상백이 형에게로. 문동주가 이어받았던 9연승. 한화는 오늘 키움전엔 엄상백이 선발 투수로 나서 10연승에 도전 중입니다. JTBC 양정진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전국에 비구름이 몰려오면서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많은 비가 내린 남해안과 제주를 비롯한 남부지방의 비는 오늘 밤사이에 그치겠는데요. 다만 서울 등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 북부 지역은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는 5에서 30mm, 그 밖의 지역에는 5에서 10mm 정도 내리겠습니다. 오늘만큼 흠뻑 내리진 않겠지만 바람은 여전히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에 머물면서 오늘보다 더 서늘하게 느껴지겠는데요. 그래도 일요일에는 비가 그치고 낮 동안 2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2도, 광주 13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대전과 전주가 15도로 서쪽 지역은 오늘보다 2도 정도 낮겠지만 대구와 창원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일요일에는 강원 남부와 경북 북동 지역에 소나기가 지날 때가 있겠고요. 다음 주는 내내 따스함이 감돌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